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느덧 5월 중순이 내버렸습니다. 예, 날씨도 상당히 더워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수업부터는 이제 5, 6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 그 기존에는 이제 1, 2월 달 또 3, 4월 달에는 기본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이번 5, 6월 과정에서는 요약집 중심으로 하되 가끔은 이제 기본서를 볼 때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본서가 상당히 이제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에서 너무 그 기본서까지 갖고 다니니까 너무 무겁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요약집 중심으로 해달라. 뭐 이렇게. 근데 뭐 기본서의 내용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본서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요약집은 얇은데, 근데 이제 작년에도 제가 여기 강의하면서 요약집이 있는데 뭐 내용이야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 작년하고 좀 요약집이 다른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문제를 많이 적중하자라는 취지에서 내용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한 뭐 18페이지 정도 지난번보다 늘어났고, 그리고 그 현재 4월 9일 날짜 대통령령까지 개정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문제가 한 23문제 정도 있는데 반드시 풀어봐야 될 그런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존에는 정답만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해설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풀 수 있도록 해설까지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 세법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내용들로만 좀 구성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다 적중하기 위해서 내용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뭐 한 사람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또 출제되고 거기서 또 랜덤 방식으로 또 16문제가 뽑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다 16문제를 제 나름대로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100점 다 맞을 안 해도 되죠. 그죠? 다 100점을 다 16개 세법을 맞추려고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그 중개사 시험에서는 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조금 약간 이제 뭐 응용해서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세법 부분을 좀 폭넓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세법에 좀 마인드가 좀 있어야 좀 이제 문제가 약간 이렇게 응용해서 출제되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시험에 나올 것, 뭐 그 세율 막 이런 것들만 막 암기를 하고, 또 숫자 같은 거 막 이런 것만 암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요즘은 시험 문제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좀 힘들게 문제가 종합적으로 좀 구성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이제 반복적으로 수강이 필요하지만 좀 종합적으로 폭넓게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약집에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고 뭐 찍어서 공부하지 마시고 좀 종합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수강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집 이 시간 이후부터는 될 수 있으면은 이걸로 공부를 쭉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이제 오후 특강이 있을 겁니다. 그 오후 특강에는 그때는 문제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특강을 통해서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 그 문제 부분을 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뭐 기존의 기출문제 중심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뭐 출제 가능성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제가 문제를 내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좀 여러분들이 잘 마지막으로 이론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중개사 세법은 전체적인 우리 세법에서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개사 세법은
이제 지방세, 이제 도라든지 뭐 시군 이런 데서 징수되는 세금이 지방세인데 지방세가 11개 세금이 있습니다. 11개 세금. 근데 그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3개 세금에서 거의 7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3, 4문항 정도고 등록면허세가 한두 문항이고 재산세가 3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세금에서 7문항이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또 뭐 지역자원시설세 등 뭐 나머지 세금도 있는데 나머지 세금 부분은 10년에 한 번꼴 나올까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뭐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지방소득세 등 이런 부분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출제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3개 세금 위주로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쪽인데 이제 정부에서 징수되는 것,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가에서 징수되는 세금이 국세죠. 근데 국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14개 세금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14개 세금이 다 출제되지 않고 다행히 2개 세금에서만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 2개만 나와요. 14개 세금 중에서 2개만.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한두 문항이고 거의 뭐 우리 소득세 중심이고 소득세도 그 3가지 소득세로 나눠지죠. 보통은 이제 합산 종합소득이라고 그러죠. 종합소득세로 내는데 퇴직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세금이 나오죠. 작년에 양도소득세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분류과세된다. 이런 맞는 지문이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별도로 따로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거의 뭐 5문항 내지 6문항. 작년에도 5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출제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소득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작년에도 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 한 문제가 될 거고, 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거의 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국세 쪽 2개, 종합부동산세와 그 다음에 소득세, 거의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해서 7문항이 출제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2문항은 어디서 내냐? 조세총론에서 냅니다. 작년에도 조세총론에서 2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이 조세총론 부분은 여러 내용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조세총론 내용이 2문항인데 우리 조세총론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면 5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내는 조세총론에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세총론부터 먼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조세총론 내용이 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인데 이제 다른 데서 어떤 분은 이제 늦게 시작한 분들도 있어요. 이 세법을 공부를 중개사를 늦게 시작한 분도 있는데 이 조세총론을 다 듣고 너무 머리 아프다.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 너무 머리 아프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한꺼번에 세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목을 하기 때문에 좀 세법이 좀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요약집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가끔은 기본서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기본서로는 아마 이제 30페이지가 나와 있을 거고요. 30페이지에서 조세총론 제1편의 1장, 조세에 대한 내용, 또는 조세에 대한 개념, 우리 요약집에는 조세의 대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집은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가 이제 제1장, 조세에 대한 대상, 조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의 뭐 작년에는 여기서 2문제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이 조세의 1장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장이 이제 조세 분류하고 지방세 체계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것이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분류하고 또 지방세 체계인데 2장에서 가끔은 또 한 문항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제1장 조세 대상에서 먼저 1절에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이제 통상 이제 세금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우리 학문적으로는 조세라고 명칭을 사용하죠. 조세라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자, 조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가 뭐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조세 정의에 대해서 써라라고 시험에 주관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정의는 세금은 이런 걸 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만 이제 느끼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세라는 것은 이 국가, 정부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뭐 도나 시군 등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필요하므로, 그걸 재정수입 조달이라고 그래요.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률에다가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세 요건을 해당하는 사람, 그 과세 요건이 충족한 사람에게 부과시키고, 이 부과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수없이 많이 이 부과를 사용합니다. 그 부과란 말은 부담하게 하는 것,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한 사람한테 조세, 세금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을 부과라고 그래요. 부담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담을 줬으면 거두어 드리는 거지. 거두어 드릴 때는 이제 뭐 고지서를 발급해서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뭐 독촉을 한다든지, 또는 압류 등을 통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 이걸 징수라고 그러죠. 거두어 드리는 것은 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가징수를 묶어서 이제 과세한다라고 그래요. 과세한다. 그럼 결국은 이 세금이라는 것은 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법률의 요건이 해당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담도 하게 하고, 그리고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즉 과세하는 금전납부라고 표현을 해요. 금전납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세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자라는 것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출제는 여기서 내죠. 조세 정의를 주관식으로 쓰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조세 특징에서 냅니다. 내면. 자, 그래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이 세금은 누구만 징수되냐면 이걸 과세 주체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세, 세금의 징수권자는 오로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된 거, 이렇게 부담도 하게 하고 거두어 드리기도 하는 그런 주체는 국가가 되는 것을 국세라고 그러죠. 국세. 그래서 국세는 주로 이제 우리 통상 세무서를 통해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하고, 세무서장이 부과도 하고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이걸 우리 이제 국세라고 그러고, 국세는 14개 세금이 있는데 14개 세금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것이 국세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그러죠. 지방세. 근데 이제 지방세도 또 나눠져요. 이건 이제 나중에 2장에서 하게 될 건데, 지방세는 또 도에서 부과 징수되면 도세, 시군에서 부과징수되면 시세, 그 다음에 뭐 특별시세, 뭐 광역시세 등 이런 식으로 지방세는 또 나눠집니다. 지방세는 또 나눠지는데, 일단 지방세는 11개 세금이 있습니다. 뭐 11개 세금을 알 필요는 없고,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다, 지방세는 도세다, 시군세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등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진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과세 목적이 있죠. 과세 목적. 자, 과세란 말은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그랬어요. 부과가 뭐다?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을 하게 하는 거다. 징수는 거둬들인다. 그러면 이렇게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담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그런 목적이 있죠. 목적은 이 국가나 지자체, 즉 과세 주체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재정수입 조달 목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재정 수입 조달 목적.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 이외에도 그래요. 이것 이외에도 과세 목적은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재정 수입 조달 목적 정도로만 나옵니다. 다른 목적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를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근거. 이 근거는 반드시 법률, 제가 말한 법률은 세법을 말이죠, 세법. 그러면 이 법률상에서 정한 과세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이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 과세 요건이 모두 요건이 충족한 자, 요건에 해당한 그 모든 자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세 요건이 나오는데 이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금마다 국세 14개 세금, 지방세 11개 세금, 그러면 총 세금이 25개죠. 그러면 그 세금 25개, 하나하나 세금마다 다 과세 요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과세 요건이. 자, 누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 납세 의무자를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를.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자이다.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다. 이렇게 다 납세 의무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세금이 부과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이 과세 대상은 일부 세금은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에다가 세금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것도 있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죠. 개인의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로 인해서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같은 거, 사업소득 등 그런 것들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도 있죠. 재산세라든지 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날짜로 보유하는 토지나 뭐 건축물이나 주택 등 이런 거 재산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이제 취득행위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행위 등 이런 것들을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온 것은 과세 대상으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온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제일 많이 시험에 나왔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하여튼 모든 세금마다 과세 대상이 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인지 세액을 계산해야 돼요.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를 합니다. 세율. 이 과세 표준에다 곱하기 하는 것이 세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억으로, 자, 다 세금마다 과세 표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1억이다. 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1억에다가 1,000분의 10을 세율로 곱하면 산출 세금이 얼마? 100만 원. 그러니까 세금이 산출이 돼야 과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이나 세율도 과세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이 요건이 충족해야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이 요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세금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또 반대로 얼마를 또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만약에 200만 원 부과했으면 200만 원 세금이 거치면 국가나 지자체가 200만 원의 대가를 반대로 또 다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보상성이라고 그래요. 세금은 무보상성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특징. 무보상성이라는 것은 세금 낸 만큼 직접적이라고 그래요. 직접적. 그 다음에 개별적이라고 그러죠. 직접적인, 개별적인 그런 반대로 급부 없이라고 그래요. 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부과하고 부담하게 하고 거두어 드리게 되죠. 이걸 우리가 무보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만 내고 하나도 대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도 대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또 간접적인 그런 혜택을 받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세금은 내가 낸 만큼 직접적, 개별적인 반대로 대가를 반대로 받은 거 없이 일방적으로 요건 충족되면 부과되고 징수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세금의 특징이.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죠.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금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때
금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세 요건이 충족했다고 해서 세금을 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냉장고로 세금을 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전 납부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근데 외외로 그럽니다. 외외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외외로 일부 세금 같은 경우는 금전으로 내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째요? 도저히 낼 납세 의무자가 금전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으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외외로만 그래요. 외외로만 물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납이 인정되는데 이때 물납은 아주 제한적으로, 왜냐하면 외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제 요 외외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물납이 인정되기 때문에 물납이 가능한 세금이 어떤 세금이 있느냐, 이렇게 물납할 수 있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국세는 14개 세금 개수가 있어요. 세금은 개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세목이란 말을 표현해요. 그러면 세목이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상속세 하나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나 또는 주식 등, 유가증권, 그런 국공회사채 등, 국공채 등, 그런 거, 주식 등, 이런 걸로 남겨놓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상속세가 한 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3억을 내야 되는데 금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도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 상속세라는 세금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국세에 오른 것, 상속세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상속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이건 상식이요. 상속세는 물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걸로 낸다는 거지. 지방세에서 물납이 허용되는데 지방세 세금이 11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1, 2월 또는 3, 4월 달에 받으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일반적인 재산세가 있는데, 이제 시골에서는요, 이렇게 일반 재산세만 냅니다. 일반 재산세만. 근데 도시지역은요, 도시지역은 도시정비사업 등을 해야 돼. 도시계획사업 등을 해야 돼. 그래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요 일반 재산세에다가 도시지역은 더 세금이 더 플러스 돼요. 이 알파 플러스 되는 요 세금을 도시지역분이라고 그래요. 도시지역분. 그래서 도시지역은 재산세가 더 많아진다. 그걸 도시지역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물납이 된다 이거예요. 뭐까지? 도시지역분. 이것까지 포함해서 물납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만 물납을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요. 어차피 지방세는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방세라고 그래. 지방세에서 물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물납 부분을 내고 있는데 이 혹시라도 재산세 물납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5가지 제가 5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를 할 테니까 이 5가지만 하면 돼요. 이건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5가지만 알면 무조건 재산세 물납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재산세가 물납이 되려면 요건이 먼저 갖춰야 돼요. 요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0만 원인데 10만 원 갖고 부동산으로 물납한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납부세금, 내야 될 세금이 1천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내야 될 세금이 1천만 원이 초과해야 된다. 그래야만 일단 이렇게 물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물납은요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그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납부 기한이 되기 10일 전까지가 신청이 돼야 된다 이거요. 신청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청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해당 재산세는 시군세입니다. 시에서 군에서 뭐 청주시 등 뭐 이렇게 청양군 등 뭐 이런 게 그 시군 등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해당 시장 군수 등이
허가 등을 해야 됩니다. 허가 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라고 그래요. 신청하여 해당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래요. 허가를 받아서 물납할 수 있다. 그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무엇으로 물납할 수 있느냐? 재산세는 방금 재산 소재지 시군세라고 그랬어요. 시군세. 그러면 해당 시군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이걸 관할구역. 예, 관할구역. 그래서 해당 시군 내 관할구역 내에 소재가 돼야 돼.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에도 부동산이 있어요. 성남에도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에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가지고 납부 세금이 1,000만 원이 초과돼요. 그러면 내가 물납하려면 오로지 청주시 소재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고 강남치로 물납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라고 실제로 틀긴 나온 적이 있어요. 반드시 시군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그러면 제가 청주시의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납부 세금이 1천만 원 초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놈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을 했어. 근데 이 부동산, 물납 신청한 부동산이 맨날 귀신이 나와요. 맨날 귀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정한청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 관리. 또는 처분하기가 부적당해요. 그러면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불허가 통지라고 해. 그리고 이것도 지문에 시험에 나왔어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불허가 통지를 받았어요. 이거 신청했더니 허가를 안 해주네요. 그러면 또 다른 청주시에 또 다른 부동산 있잖아. 또 다른. 그러면 이 다른 청주시 소재 다른 부동산으로도 변경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나옵니다. 해당 시군 내 소재하는 다른이라고 그래. 다른 부동산. 그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변경 신청할 수 없다라고 출제가 됐습니다. 반드시 다른 부동산으로도 뭐 한다? 변경 신청 가능이다라는 거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이 재산세 세금에는 재산세 하나만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도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산세 세금에 따른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세 개의 세금이 있어. 순수 재산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고 지역자원 시설세도 있어. 그러면 그 재산세 함께라고 그래. 함께 고지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도 물납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자원 시설세라든지 나란히 고지란 말 써요. 나란히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고지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라든지 또 재산세에 따라 붙어오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또 물납 대상이 포함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물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랑 함께 고지되는 세금이라도 무엇은 할 수가 없다? 물납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이 5개 부분에서만 틀리게 나와버려요. 재산세 물납 문제 나오면 틀린 설명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5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세 물납. 근데 이 재산세 물납이 요 5가지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도 내용도 있죠. 자, 제가 부동산으로 신청해서 물납을 했어요. 근데 허가를 해줘가지고 물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납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물납 부동산의 평가. 근데 예를 들어서 물납 부동산이 2억으로 평가가 됐다. 근데 내가 재산세 낼 돈은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억으로 물납을 했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1억 2천만 원이죠. 그럼 8천만 원 남잖아요. 그럼 이거는 환급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물납재산의 환급이라고 그래요. 이런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깊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모르더라도 요 5개 내용만 꼭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물납에 대해서 봤는데, 근데 우리는 물납 요것만 가지고도 오지선다형으로 내기는 내지만 계속 이것만 오지선다형으로 내기 곤란하니까 이것까지 같이 냅니다. 이 분할납부까지 묶어서 내요. 물납을 낼 때 분할납부까지. 그 분할납부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분납이란 말 쓰기도 해요. 똑같은 말 표현이에요. 분할납부나 분납이나. 이 분할납부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여기 모든 세금은 기한이 있어. 기한. 내야 될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됩니다. 보통은 전액을. 근데 전액을 내야 되는데, 요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줄이겠습니다. 분납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해서, 이제 납부 기한까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낸다는 거지, 일부. 일부밖에 안 냈어요. 원래는 전액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여기를 꼭 일정 기한이란 말 써요. 일정 기한까지 나머지 일부를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해서 일부 납부와 또 납부 기한으로부터 일정 기한까지 일부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런 세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국세는, 지방세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세, 지방세 구분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세금으로는 옳은 것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국세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상속세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증여세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무엇은 돼? 분할납부는 돼요. 분할납부는 됩니다. 근데 이걸로는 시험이 안 나와요. 이걸로는 안 나오고, 무조건 시험은 종합부동산세. 올해 100% 나올 겁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도 나왔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왜 올해 100% 나오냐면, 작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500만 원 초과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초과해야. 근데 올해 개정으로 250만 원만 초과되어도 어쩐다? 이렇게 분납 신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만 초과해도. 그리고 요 일정 기한은 6개월 이내로 개정됐습니다. 2개월 이내가 6개월 이내. 그래서 올해 반드시 뭘로 낸다? 분할납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로 낸다 이거죠. 2개월 아니라 6개월 이내다. 500만 원 초과가 아니라 250만 원 초과하면 이렇게 분할납부 할 수 있고, 분할납부는 언제까지 신청을 한다 하면 된다고? 납부 기한까지. 그리고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허가 받는 거 아닙니다.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나 분납은 허가 받는 거 아닙니다.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국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소득세가 할 수 있어. 근데 무조건 중개사는 양도소득세로 나와요. 양도소득세로. 그럼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근데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이 초과된다 이거예요. 1천만 원이 초과돼 이렇게 할 수 있고, 2개월 이내에 그래요.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만 원이 초과돼야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른 세금으로는 이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거 법인세도 있어. 법인세도 있는데 절대 중개사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노란 거 쓴 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만 잘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는 당연히 지방세는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했죠. 그리고 분할납부도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재산세만. 이때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도 분할납부는 돼. 근데 거기까지 안 나오니까 일단 재산세도 분할납부가 되는데, 재산세는 500만 원이 초과돼야 된다. 그리고 2개월 이내다라는 거죠. 2개월 이내. 그죠? 지금 조금 말은 나오고 있죠.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고, 재산세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고, 과세 기준일도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250만 원 초과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개정된다면 내년이나 개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돼야
분할납부가 된다. 이익의 원리네. 그렇죠? 지금 현재로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할납부도 받습니다. 분할납부도. 그러면 이제 출제는 이미 이건 출제됐어요. 물납과 분할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렇게 물납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도 할 수도 있는 세금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상속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러는데 상속세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재산세. 그래서 앞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두 가지 다 가능한 조세 나오면 꼭 뭐가 답이다? 재산세가 답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미 출제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죠. 요건을 갖췄을 때 그래요. 분할납부 요건을 갖췄을 때 이렇게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금으로 그러면 무엇부터 들어가야 돼? 종합부동산세도 들어가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재산세, 분할납부도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찾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낼 때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요 세금이 두 문제나 나왔는데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틀린 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왔어. 맞죠? 물납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요건을 갖췄을 때는 뭐예요?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250만 원이 초과되면 6개월 이내로 꼭 종합부동산세 그죠. 그리고 더 내용들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조세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봤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조세 특징 이런 부분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출제됐어요. 옛날 오래전에는 다음 중 세금이 부과되려면 일정한 과세 요건, 법률상 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때 그래요. 이 네 가지 과세 요건이 아닌가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내용보다는 납부 방법 쪽에서 거의 출제될 거라 봅니다. 납부 방법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세 특징을 봤으니까 이제 5쪽을 봐요. 5쪽. 2절에 보면 조세의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의 분류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됐어요. 여러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 1번에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조금 전에 과세 주체란 징수권자죠. 그럼 징수권자에 따른 세금의 분류 나누는 거죠. 징수권자에 따라서 세금을 나누면 크게 뭐가 뭐 국세와 지방세. 그 다음에 이제 국세가 14개 세금이 있는데 다 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나온 5가지 세금, 특히 거기 뭐 인지세 같은 거, 농어촌 특별세 같은 거 있죠.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쓸 때 인지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도 있죠. 당연히 소득세는 여러분들 국세인지 아니까. 그래서 소득세, 부가가치세니, 또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국세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꼭 아셔야 돼.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서 국세에 속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도, 시군 등에서 징수되는 세금인데 무려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정도만 아시면 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하나 더 주미세. 뭐 자동차세도 지방세인데 이런 것들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세 좀 주의해야 되겠죠. 지방세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에 이제 사용 목적이라고 돼 있어. 세금의 사용 목적. 세금은요, 여러 가지에다 사용돼요. 그걸 일반적 경비라고 그래요. 일반적 경비.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 갖고 여러 군데에다 씁니다. 일반적 경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세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세금은 보통세죠. 근데 특별한 데다 사용 목적으로 징수된 세금이 있어요. 이걸 목적세라고 그러는데 국세에서 목적세가 3개가 있는데 하나만 알아두셔도 돼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기반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에 쓸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에 속한다. 요 정도만 나와요. 물론 옛날에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 그래가지고 농어촌 특별세 뭐 이렇게 했는데 농어촌 특별세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는 2개가 있네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2개가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에 속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조세 정가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이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이제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업자라고 그래요. 이 사업자에 의해서 물건이 거래돼. 공급이라고 그래. 공급이란 말 써요. 사업자에 의해서 물건이 거래돼 공급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건설 용역 등 사업자에 의해서 건설 용역 등 이런 것이 공급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가가치세 세금은 세율이 10%입니다. 10%. 그러면 부동산이 봐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사업자에 의해서 공급되면 뭐가 있을까? 부가가치세가 있겠죠. 부동산이 공급되면. 그럼 이제 부동산이 공급됩니다. 여러분들이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해봐요.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그러면 건설업자는 사업자예요. 법인은 무조건 사업자예요. 따지지 말고 법인은. 그러면 사업자에 의해서 아파트가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 공급가액이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물의 공급가액이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3억이라 해요. 그러면 이 사업자에 의해서 이렇게 부동산이 공급이 되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 세금은 토지 거래되는 토지 공급 2억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돼요. 그러면 건물 부분에만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격 3억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 부가가치세는. 그러면 건물 가격 3억이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 곱하기 세율, 부가가치세율은 10% 세율이에요. 부가가치세 현행세율은 10%입니다. 그러면 10%면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세금까지 더해가지고 총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총 분양 금액을 얼마 됩니까? 5억 3천만 원 이렇게 되네요. 5억 3천만 원 이렇게 되죠. 총 분양 가격은 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 가액에만 부가가치세가 있고 토지 거래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하나 더, 이 건물 가격에는 부가세가 있는데 단 이 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돼. 뭐에 해당? 국민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으로 분양받으면 부가가치세 없이 분양받고 국민주택이 초과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건물 부분의 10% 세율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세금은 누가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내야 되느냐? 건설업자요.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요 3천만 원을 세무서에다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건설업자가. 납세의 의무자는 건설업자예요. 근데 세금을 누가 부담했나요? 분양받는 내가 부담한 거지. 분양받는 내가 부담한 거지. 그러면 이 세금 3천만 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는 소비자 나한테 세금이 옮겨져 왔죠. 이렇게 옮겨져 오는 걸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이전. 그럼 세금이 전가됐네요. 나한테 소비자로. 이런 것을 간접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가 됩니다. 왜? 세금이 거래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누구한테? 소비자, 분양받는 소비자에게 이전됐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우리 이제 중개사와 직접 관련된 걸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시면은 요거 배웠을 거예요. 이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 취득세 과세표준 꼭 시험에 내잖아요.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렇게 법인으로부터 그래. 법인 정보상으로 국수공판장, 법인 정보로 증명되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계산 과세표준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으니까 법인장부서 증명됐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얼마 주고 분양받았어? 5억 3천만 원.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라고 배워요. 그렇게 배웠어요.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뭐예요? 제외돼.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3천만 원 제외시켜줘야 돼. 그래서 얼마 갖고 계산? 5억 갖고 계산해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계산할 때 무엇은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세금은
봐요. 3천만 원 부가가세 세금이요. 그럼 세금에다 또 세금을 또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무엇은 제외? 부가가치세는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론은 지켜요. 그럼 이제 부동산, 토지금을 부동산이 사업자에 의해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거래될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리고 사업자에 의해서 부동산이 공급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토지 공급은 면세다. 그러면 건물가액에만 부가가치세가 있다. 근데 건물 부분에서도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없다. 그렇죠? 면세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생겨. 부동산 임대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임대. 무조건 여러분들 임대는 부동산 한 건을 임대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자로 봅니다. 예? 임대는 무조건 뭘로 봐? 사업자. 사업자 등록했냐 안 했냐 안 따지고 부동산 임대는 사업자로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도 사업자에 의해서 임대 용역이 공급되니까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있는데 단 주택 임대는 면세가 됩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나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주택을 새로 준 사람들이 있죠. 부가가치세 전혀 신고납부 안 하잖아요. 근데 상가 임대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도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주택 임대만 면세, 나머지 상가 임대는 과세 이렇게.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요, 간접세요? 간접세. 세금이 이전돼. 이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어?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회책에 나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배웠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안 배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이랬습니다. 그죠? 그때 나옵니다. 자, 계속 나오죠. 뭐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다는 것. 자, 그다음에 6쪽으로 갑니다. 6쪽 4에 보면 인적 귀속의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어. 인세, 물세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인세라는 것은 소득세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득세는요 오늘 하루하루 소득 갖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요. 그리고 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6%, 15%, 42%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요. 이런 걸 우리가 인세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인적 사항을이라고 그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 사람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금 부담을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런 것을 인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취득세는요. 봐요. 취득세는 3월 달에 상가를 취득하면 취득세 되고 5월 달에 또 뭘 취득하면 취득세 됩니다. 또 8월 달에 취득하면 또 취득세 되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그걸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러면 물건별이라고 그래. 그렇게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그 취득한 물건별로 과세를 해요. 이런 것을 물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 취득세는 물건별, 개별적 물건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물세. 됐나요? 예. 그다음 소득세는 1년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인세.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세, 물세가 뜻이 뭔가만 하면 돼. 그리고 우를 보겠습니다. 자, 세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여 이를 우리가 산출세액이라고 말하죠. 산출세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과세 표준은 세금을 그래. 세액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그래. 세액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수량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해요. 수량. 예를 들면 수량이 이제 몇 건 등, 건수 등 이런 수량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곱미터. 또는이라고 그래. 또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세율을 곱해주는 이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으로 되는 것을 종량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을 종가세라고 그래요.
종가세. 그죠? 종량세가 뭐고 종가세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종가세 이쪽으로 가는데 일부 세금은 종량세가 있어요.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 낼 때, 전세권 등기 낼 때는 전세 금액 갖고 세금을 계산해. 전세 금액, 전세가액으로 계산해. 그런데 이 전세권이 말소돼. 그러면 소멸 등기 해야 돼. 소멸 등기. 그때는 소멸되는 등기 건수로 세금을 계산해. 소멸 등기는 등기 건수로, 종량세.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는 전세 금액. 있죠? 이렇게 가액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은 종가세, 수량, 면적 등으로 세금이 계산되면 종량세. 의미만 아시면 되지. 또 이것까지 공부 열심히 해. 도서관에서 종량세 세금이 뭐뭐 있고, 종가세 세금이 뭐뭐 있고, 씨알데기 없는 공부를 한 겁니다. 씨알데기 없는 공부를 한 거다. 종량세, 종가세 뜻만 알면 돼요. 그리고 6입니다. 조세의 독립성 이업에 따른 분류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또 내게 되는데, 이 세금은 거의 대부분 독자적으로 계산합니다. 그걸 독립세라고 표현해요.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은 이렇게 과세 표준에서 세율 곱해서 산출 세금을 독자적으로 계산해요. 독자적으로. 대부분은 독립세라고 그래요. 독립세. 그런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세금에 부수적으로 라만 써요. 이걸 부가세라고 합니다. 다른 조세를 본세라고 그래요. 본세. 그러면 다른 조세에 부수적으로 라는 말 들어가요. 부수적으로. 쉽게 말하면 따라붙어가는 세금이다 이거요. 따라붙어가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은 이렇게 낸다는 거죠. 어떤 세금을 본세로 하고 그에 따라 붙는 부가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만 이제 출제를 했어요. 취득세를 본세로 해가지고 이 취득세 세금에다가 따라오게 되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따라 붙을 때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 좀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는데, 만약에 출제되면 요 정도까지만 해요. 이 농어촌 특별세가 어떻게 따라 붙고, 지방교육세가 어떻게 따라 붙는지 이 부분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언제 출제됐느냐? 15회 때 출제됐어. 그래가지고,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6.25 때 난리보다 더 난리했어요, 이때.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됐는데, 근데 최근에가 또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세액계산하는지 무조건 주택으로만 나오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 주택으로만 할 줄 아는데, 상가 등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주택으로만. 자,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 당연히 취득세 세금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자, 그냥 우리가 주택을 매매를 꼭 유상이나 말 써. 시험 문제는 유상으로 나옵니다. 유상 매매 취득을 했어요. 매매 취득했는데 취득가액이 1억이라고 합시다. 취득가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다. 그러면 취득세 세금이 있어요. 자, 취득세 세금은 그냥 여기서 이제 취득세 세금 있죠. 취득세 세금은 취득가액인 1억을 과세 표준해요. 그러면 취득가액 1억에다가 취득세는 주택을 매매 유상으로 취득할 때 6억 원 이하, 요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로 취득하면 1천분의 10을 곱하도록 돼 있죠. 그럼 1천분의 10이니까 6억 이하니까 1천분의 10을 곱하니까 취득세는 얼마 나온가? 100만 원이 나옵니다. 취득세 100만 원. 근데 취득세 세금에다가 뭐가 따라온다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이 두 개 세금이라는 것이 따라오더라 이거요. 그럼 어떻게 따라오느냐?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취득가격인 1억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 1억이죠? 그럼 1억 취득가격에다가 곱하기 무조건 1천분의 20을 곱해. 2% 곱해요. 그래서 2% 산출세금을 내. 그럼 2% 산출세금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요 200만 원 산출세액에다가 요 200만 원 산출세금에다가 세율을 곱할 때 100분의 10을 곱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200만 원 산출세액 요놈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하더라.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 계산될까? 그러지. 20만 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20만 원이. 그렇겠죠? 무조건요. 무조건. 취득가액에다가 얼마 곱한다? 1천분의 20을 곱한다. 1천분의 20을 곱한 세금에다가 몇 프로 세율을 곱한다? 100분의 10. 예? 100분의 10. 10%. 100분의 10%.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따라 붙느냐? 이거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따라 붙느냐? 주택만 나와요. 상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택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를 해요. 주택분 취득세 산출세. 주택분 취득세 산출세액이 조금 전에 얼마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왔잖아요, 이거. 주택에 대한 취득세 100만 원 나왔잖아요. 취득세 100만 원을 에다가 절반으로 만들어. 취득세 세금을 얼마로 만든다? 절반이 얼마요? 100분의 50. 절반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그러면 절반으로 만든 다음에 곱하기 세율을 해. 곱하기 세율이 100분의 20이요. 100분의 20. 여기는 20이에요. 20. 100분의 20을 곱해. 그러면 뭐 50만 원에, 100만 원의 절반이면 50만 원. 그러면 100분의 20이면 얼마? 10만 원. 이렇게 지방 교육세가 따라와요.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가액 과세 표준의 1천분의 20을 곱한 요 세금에다가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따라오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주택의 유상거래 시 주택분 취득세 세금의 절반으로 만들고 그놈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따라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꼭 1억으로 나와. 계산 딱 편하게 1억으로. 그 당시 우리 15회 때 취득세는 100만 원, 농어촌 특별세는 20만 원, 지방교육세는 10만 원. 여기 답이 됐어요. 이것이 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답을 암기해버려요. 혹시라도 시험 나오면 10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억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자, 이해됐나요? 예, 이렇게 세금을 계산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있는데 제가 이건 안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감면받으면 감면되는 거, 세금이 줄어드는 거, 감면되는 세금에다 20%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계산한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에 따라오는 거 있어요. 요거는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이것도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오고 지방교육세가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세액 계산하느냐? 이렇게 세액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액 계산해요. 이제 이 농어촌 특별세는 등록면허세, 이 본세, 이 세금이 감면받아야 돼요. 그러면 일부 감면받았다면 그놈에다가 세율이 100분의 20의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이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 그럼 내는 납부세금에다는 100분의 10에 20이죠. 20에 지방교육세가 따라와요. 요 대부분 뒤에는 100분의 20이에요. 20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등록면허세에다 따라오는 세금도 뭐뭐 있다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정도 있다는 거고, 무조건 시험 문제 요겁니다. 지금은 재산세에 따라오는 세금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 자, 재산세에 따라오는 것은 지방교육세.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오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다. 농어촌 특별세인데,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이 재산세 내는 거, 재산세 납부되는 세금에다가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요 세금 납부세금에, 본세 납부세금에 100분의 20에 뭐가 된다?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와요. 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다 따라오는 세금도 있어요. 이 양도소득세에다 따라오는 세금은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 요것이 본세가 감면받아야 돼.
본세가 감면받아야 돼. 그러면 본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거에다가 100분의 20. 그렇죠? 예. 대부분 뭐예요, 이게? 100분의 20이에요. 100분의 20. 근데 이 부분에서 취득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뭐예요? 100분의 10이에요. 취득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100분의 10. 나머지는 다 100분의 20이에요. 100분의 20. 100분의 20으로 이렇게 쭉, 여기죠, 여기. 취득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100분의 10이죠. 나머지는 대부분 100분의 20이요. 그러니까 대부분 100분의 20이니까 뭐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했던 것이 이유가 있어요. 이걸 했던 이유가 이것까지 더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들어봐요. 부동산인 토지 건물. 무조건 부동산 중심이야.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럼 취득하면 취득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를 내? 소유권 등기 내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만 냅니다. 등록면허세 안 내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됐잖아요. 부동산 취득을 했어요. 2017년도 1월 1일 이후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은 등록면허세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정답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 이건 등록면허세는 안 내요. 뭔만 내? 취득세.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억을 대출을 받았어. 그럼 그 대출금 2억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기가 나죠. 그 다음에 또 전세권 등기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죠. 그런 전세권 등기 등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까지도 관련돼?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도 취득과 관련되네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따라 붙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는 6월 1일 날짜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이런 거 부동산을 보유해야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날짜로 부동산을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로 본세와 그에 따른 부가세 연결이 서로 올바른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따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를 해요. 부동산 양도면 당연히 양도소득세죠. 근데 양도소득세가 감면받으면 또 뭐 또 있어?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 농어촌 특별세란 놈은 취득에도 해당되고 보유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되고 양도에도 해당돼.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세 과정에 모두 관련돼요. 세 과정이 모두 관련됩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에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다 관련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봐봐요.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있는 거 봐봐요. 취득할 때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할 때도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하고 어디하고 보유할 때만 해당된다. 양도에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이것까지 좀 공부를 해주시고 돼야 돼.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 빈대부터는 이 부가세 등도 함께 신고 납부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재산세는 보통징수, 고지서 발급,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돼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되네. 본세가 신고납부면 신고납부, 본세인 재산세가 보통징수 방법이면 보통징수.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및 보통징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취득세 등은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돼. 취득할 때, 등기 낼 때, 납세 의무가 성립돼. 그러면 부가세도 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돼. 이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 부가세도 뭐 한다? 같이 성립된다. 같이 성립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절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7쪽에 요거는 뭐 한 2분이면 끝나니까 요거까지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그 7쪽에 보면 그 7번에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시험은 두 번째 칸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특정 부동산 지역적 시설세 그 정도. 특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뭐를 대상으로 세금이 나온다?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유통세는 행위를 대상으로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행위, 등기행위 그걸 유통세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8번 항은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력이 있다고 그러지. 수익력. 그래서 수익력에 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응익과세라고 그래. 여러분 재산 가지고 있으면 사용이나 임대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제가 상가 10억짜리 취득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해.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재산이 늘어나지.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과세돼. 그런 것을 응익과세라고 그래요. 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벌어들인 수익력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은 응익과세. 취득함에 따라 재산이 늘어나니까 능력이 있다고 보고 과세되는 취득세는 응능과세.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2절인 조세의 분류까지 봤는데 하여튼 이번 시간에 가장 두 군데 물납과 분할납부 그 부분 쪽하고 그 다음에 요거요. 요 본세와 부가세 부분 이 부분까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